네, 뉴스라이더 지진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4시 55분쯤 경북 경주 부근에서 올해 두 번째로 큰 규모인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 위기 경보도 경계로 상향됐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우리나라에서 지진 규모가 가장 컸던 지난 2016년 경주 지진이 발생했던 곳 인근이라서 더 걱정인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네, 지진 관련한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오늘 새벽 4시 55분쯤 경북 경주에서 규모 4.0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의 진앙은 경북 경주시 동남동 쪽 19km 지역이며 진원의 깊이는 12km로 분석됐습니다. 기상청은 경북에서 창문 등이 깨지기도 하는 진도 5의 진동이 감지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진은 지난 5월 15일 강원 동해 북동쪽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4.5 지진 이후 올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두 번째로 큽니다. 이번 지진은 지난 2016년 9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규모가 가장 컸던 5.8의 지진이 발생했던 곳과 불과 50km 이내에서 일어났습니다. 기상청은 두 지진이 발생한 위치가 가깝긴 하지만 주변 단층 분포 등을 볼 때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는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이후 오전 7시를 기준으로 여진은 6차례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이번 경주 지진의 진앙은 월성 원전에서 1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원전에는 피해가 없는지 우려가 큰데요. 현장에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윤재 기자. 네, 경북 경주 월성 원전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진 규모가 제법 커서 우려가 됐는데 원전에는 피해가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돔 모양의 건물이 월성 원전인데요. 지금도 문제없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한수원은 가동 중인 원전이 정상적으로 운전을 이어가고 있고 지진으로 인한 영향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 경주에 지진이 발생한 건 새벽 4시 55분쯤입니다. 이곳에서 10km 정도 떨어진 경주 문무대왕면 입천리 땅속 12km 깊이에서 일어났습니다. 규모는 4.0입니다. 이 지진으로 5초 넘게 집이 흔들렸다는 제보가 저희 YTN으로도 들어오기도 했는데요. 방송 전에 주변에서 만난 주민도 건물이 흔들려서 잠에서 깼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소방에 접수된 유감 신고, 그러니까 지진을 느꼈다는 신고는 경북 지역에서만 50건이 넘게 이어졌습니다. 또 경주와 가까운 울산에서도 40건 넘는 신고가 이어지는 등 주로 영남 지역에서 유감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경북 소방은 이번 지진으로 생긴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곳 주민들은 7년 전 일어난 악몽을 떠올리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지난 2016년 9월 12일 이곳에서 20km 정도 떨어진 경주 내남면에 규모 5.8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당시 경주 곳곳에 유리창이 깨지고 한옥 기와지붕이 떨어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오늘도 이른 새벽 잠을 깬 주민들이 여진이 올 수 있다는 불안 속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아직 여진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상청은 여진 가능성이 있는 만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을 정리하는 등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북 경주에서 YTN 이윤재입니다. 네, 저희도 뉴스 준비하다가 요란하게 울리는 알람 소리에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네. 예, 이른 새벽 깊은 잠에 빠졌던 경주 주민들 몸소 지진을 겪으셨으니 얼마나 더 놀라셨을까 싶습니다. 주민들은 작은 진동이 이어지다 갑자기 큰 진동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창문이 많이 흔들리고 이 집 전체가 아파트가 흔들리는 것처럼 막 그랬거든요. 심하게 진동이 일어났어요. 한 몇 초 동안 계속 잔 진동이 길게 이어지길래 이제 길 근처에 도로가 있어서 이제 큰 차 지나가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그게 계속 이어지다가 갑자기 크게 아파트 전체가 막 흔들리더라고요. 몇 년 전에 경주 지진 심하게 났던 그때만큼은 아닌데 꽤 심했거든요. 이번에도요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새벽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위험 징후가 감지되면 위험지역 국민의 신속한 대피를 위해서 행동 요령을 안내하고 예보, 경보시설 작동 상태를 점검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어서 원전과 전기, 통신, 교통 등 국가 기반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비상대비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각 담당 부처 장관에게 당부했습니다. 네, 이어서 김광희 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부산대학교의 김광입니다. 지금 부산에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예, 규모 4.0의 지진. 혹시 부산에서도 이 관련한 진동이 좀 느껴지셨습니까? 저는 그 시간에 지진을 느끼지는 못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 긴급 알림 서비스를 통해서 예. 들었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뉴스라든가 이런 매체를 통해서 들은 바로는 부산에서도 큰 건물에 계시는 분들은 진동을 느꼈다고 신고하신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지진과 관련해서요. 이번 지진을 본진으로 봐야 할지 혹은 본진을 앞둔 전진으로 봐야 할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혹시 어디에 무게를 더 두고 계십니까? 사실 이게 전진, 본진, 여진 이런 현상들은 큰 지진이 언제 발생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주는 이름이어서 예. 이 지진 활동이 모두 끝난 다음에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봐서는 오늘 아침에 발생한 규모 4.0 지진이 본진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예. 이 이후로도 이제 지진이 이미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발생할 거라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유재 기상청은 지진 발생 후에 그러니까 1시간 사이에 6차례의 여진이 있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여진 중에 최대 규모는 지금 1.5라고 합니다. 더 강한 여진의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진은 일반적으로 본진 규모가 한 1 정도 작은 그런 지진까지 발생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발생한 지진의 규모가 4.0이었으니까 여진 중에서 가장 큰 규모는 아마 3.0 가까이까지 이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앞서 상당 기간 좀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짚어주셨는데요. 이렇게 작은 여진들이 계속 이어지다가 규모가 큰 지진이 또 한 번 올 수도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지역은 이 지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서 발생하는 지진이건 간에 이 지진이 발생하다가 조금 더 큰 지진 또한 때로는 훨씬 더 큰 지진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 주변 상황을 지진이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우리가 세심히 모니터링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려야겠죠. 예. 지금 아직까지는 피해 신고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규모 지금 4.0 같은 경우엔 올해 두 번째로 강한 규모인데요. 원래 이 정도 규모는 피해가 좀 많지 않은 건가요? 어떻습니까? 규모 4.0 정도 되는 지진은 주변에 계신 분들이 모두 느낄 정도로 큰 지진이지만 피해를 일으킬 정도로 큰 흔들림이 발생하지는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네. 그래서 이 규모 4.0 정도 지진이면은 조금 전 인터뷰에서 주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 조용한 곳에 계시는 분들은 크게 느끼고 거의 모든 분들이 사람들이 크게 이제 지진을 느끼지만 이런 정도의 지진으로 인해서 예.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아직 좀 적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이 주변 지역에는 좀 오래된 건물들도 많이 있고 구조물들도 많이 있어서 예. 이런 오래된 구조물들은 우리가 그 상태를 좀 점검을 잘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지금 저희가 그래픽이 나가고 있는데 예. 부산대 지구물리연구실에서 자료를 주셨어요. 78년부터 올해 11월 19일까지 발생한 그 지진 발생 현황을 그래픽으로 정리한 건데 까만 점들이 콕콕콕콕 찍혀 있고 지금 까만 점들이 유독 진하게 보이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 자료를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보고 계신 그림은 1978년부터 올해 11월 19일까지 우리나라 동남부 지역, 영남권이라고 하는 지역, 영남권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들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 그 까만색 동그라미로 표시된 것들이 아주 작은 지진이 발생한 위치를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까만 동그라미들이 많다라는 얘기는 거기에 작은 지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자세히 보시면 이 까만 동그라미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이게 어떤 무더기로 모여 있는 곳을 보시면 예. 빨간 별로 표시된 것들이 있는 것들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예. 사실 이 지점들이 과거에 큰 지진이 발생했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 큰 지진이라는 게 규모가 몇 정도가 기준입니까?
여기 빨간 별로 표시한 거는 규모가 5 이상 되는 지진이어서요. 예. 그 경주에서 2016년에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한 적이 있었죠. 그곳도 작은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곳이고, 예. 2017년에 우리가 포항에서도 지진을 경험한 바 있는데 그곳에서도 까만 점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이렇게 작은 점들이 많이 작은 지진들이 많이 발생하는 곳에서는 큰 지진도 발생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되는 거는 이렇게 작은 점들이 많이 모여 있지만 아직 빨간 표시로가 되어 있지 않은 지역들도 있죠. 예. 오늘 발생한 지진은 예전에는 큰 지진이 발생하지는 않았었던 곳이에요. 그런데 오늘 규모 4.0 지진이 발생해서 사람들이 많이 느끼고 깜짝 놀라는 상황이 벌어졌듯이 네. 이렇게 까만 점들이, 작은 지진들이 많이 발생하는 곳에서는 앞으로도 큰 지진이 발생해서 잘못하면 피해를 유발하는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교수님 말씀 중에 나가고 있는 화면은 오늘 지진 상황은 아니고요. 과거에 발생했던 지진 당시의 화면입니다. 저희가 관련 제보 화면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지진을 겪으셨던 분들 중에서 피해가 있는 분들은 YTN으로 제보 카톡이나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지도를 봤는데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영토 기준으로 동남쪽에 이렇게 지진이 많이 발생하고 강한 지진이 발생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동남쪽에는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우리나라의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단층들이 존재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층들이 많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지진이 발생한다는 것은 지하에 약대가 있고 이 약대를 우리가 단층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예. 이 단층을 따라서 오랫동안 축적된 응력이 한계를 넘어가는 순간 갑작스럽게 방출되고 이 방출되는 현상을 우리가 지진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남권에는 지진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나라 동남권에는 지진을 일으킬 수 있는 단층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과거에도 지진이 많이 발생했었고 앞으로도 크고 작은 규모의 지진이 꾸준히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좀 예의주시하면서 앞으로의 상황을 좀 보고 지진에 대한 대비하는 자세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아침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김광희 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 교수와 함께 얘기를 나눠봤고요. 이어서 행정안전부로 가보겠습니다. 경북 경주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필요할 경우 긴급조치 등을 취하기 위해서 중대본 비상 1단계가 가동이 됐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입니다. 오늘 경북 경주시에서 발생한 규모 4.0 지진으로 전국에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되었습니다. 경주는 지난 2016년 9월 규모 5.8의 지진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한 바 있어 국민의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다행히 현재까지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주에는 월성 원전, 간포댐 등 주요 기반 시설과 역사적 주요 문화재가 다수 위치한 곳이므로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혹시 모를 피해가 있는지 다시 한번 피해 상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울산, 부산 등 경주 인근 지역에서도 피해 상황이 없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현재 소규모이기는 하나 여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상청 등 관련 부처와 자치단체, 소방, 경찰에서는 비상태세를 유지하고 상황을 모니터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진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신속한 대응과 관계기관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혹시 모를 피해가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대비태세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진 발생과 여진 가능성 등으로 국민께서 불안해하실 수 있으니 지진과 관련된 정보와 행동 요령을 신속 정확하게 전파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스튜디오에 김진두 기상재난 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번 지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이번 지진 발생 시각 그리고 위치, 강도를 좀 정리해 볼까요? 우선 오늘 새벽 4시 55분 정확하게는 24초에 발생을 했습니다. 예. 발생이 되면 지진계가 움직이거든요. 지진계가 움직이는 걸 2초 후에 지진 관측사들이 확인을 했고요. 예. 2초 뒤에 자동으로 분석이 돼서 지진 속보가 먼저 발생이 됐습니다. 새벽에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소리가 나오면서 했던 게 지진 속보인데 예. 그게 55분 31초에 발송이 됐습니다. 네. 그때는 자동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아서 예. 규모가 4.3으로 해서 발송이 됐고요. 예. 그리고 바로 1초 뒤에 지진 재난 문자가 발송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진 속보로 한 차례 나왔고 그 뒤에 다시 지진 재난 문자가 발송이 됐고요. 그러니까 저희 사무실에 울렸던 그 알람 소리 말씀이신 거죠? 속보 때 먼저 한 번 울렸을 거고요. 아, 예. 또 지진 재난 문자에서 또 2번 울렸을 겁니다. 네. 그래서 바로바로 이렇게 분석이 됐고 예. 그 뒤에 이제 정밀하게 사람이 분석을 합니다. 사람이 분석을 해서 정확한 규모가 4.0으로 수정된 게 오늘 새벽 5시에 정확하게 분석이 돼서 발표가 됐습니다. 네. 예. 발생 위치가 경북 경주시의 동남동 쪽입니다. 위치상으로 봤을 때 동남동 쪽에 19km 지역이고요. 예. 발생 깊이가 12km. 그러니까 발생 깊이는 우리나라 보통 지진이 발생하는 위치와 거의 비슷합니다. 예. 그 정도 위치에서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지진의 규모가 올해 국내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가장 크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올해 발생한 지진이 모두 99건입니다. 이번 경주 지진이 99번째 지진입니다. 예. 그런데 가장 컸던 지진은 강원도 동해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이 4점대를 넘었고요. 예. 이번이 내륙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는 가장 컸습니다. 그러니까 네. 올해 99번째 지진 가운데 한반도에서 국내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두 번째, 내륙으로 국한한다면 가장 강한 지진이 된 겁니다. 네. 제 기억에요. 이게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16년 경주에서 큰 지진이 발생했을 때는 9월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맞습니다. 2017년 포항 지진이 났을 때는 그때 수능을 앞둔 가을이었거든요. 이 시기에 지진이 11월이었죠 그때. 예. 네. 그래서 지금도 이제 11월 마지막 날인데 이게 그 지진이 시기와는 계절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좀 몰려 있는 건가요? 그렇게 계절과는 전혀 연관이 없고요. 예. 지진은 언제 날지 예보가 불가능합니다. 네. 지진 그래서 최대한 빨리 아까 말씀드렸던 지진 속보나 지진 재난 문자 등을 통해서 발생한 이후에 발생 예. 지역은 어쩔 수 없지만 예. 발생 지역에서 가까운 지역에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나온 게 지진 속보, 지진 재난 문자가 되는 거고요. 예. 어느 계절에 많이 발생한다 이건 나중에 그 발생한 이후에 통계를 봤을 때 그런 거일 뿐이지 네. 지진이 발생하는 거는 지하에 어느 정도 에너지가 쌓였고 그게 언제 터지냐를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거고 그렇죠. 우연히 터진 날짜가 가을 쪽에 많기 때문에 가을이다라고 보는 거지 연관성이 계절과의 연관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진이라는 게 이제 그러면 내륙에서 발생하게 되면 네. 진앙이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과 가깝기 때문에 좀 많이 크게 느껴질 것 같은데 이번에는 어떤 수준이었습니까? 해역 지진이 있고요. 네. 내륙 지진이 있습니다. 해역 지진은 아무래도 암석이 약간 분리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해역에서는 큰 지진이 나더라도 내륙에서 그렇게 크게 느끼지는 못합니다. 네. 그런데 내륙에서 일어난 지진은 거의 같은 암석층에서 일어났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예. 전파도 빠르고 흔들림도 그래서 훨씬 심하게 느껴집니다. 이번 같은 경우 규모가 4.0입니다. 그런데 4.0이지만 흔들림의 정도를 진도라는 개념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예. 진도라는 개념으로 표현했을 때 경북 그리고 경주 같은 경우는 진도 5의 흔들림이 감지가 됐습니다. 진도 5라면 모든 사람들이 진동을 느끼는 겁니다. 그럼 자다가 벌떡 일어날 수 있는 그렇죠. 수준인가요? 그러니까 실내에 있든 실외에 있든 모든 사람들이 지진이 났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게 진도 5고요. 예. 실내에서는 불안정한 물건이나 아니면 식탁에 있는 그릇들이 떨어져서 깨질 수 있는 정도 수준입니다. 네. 그리고 경북과 경주는 진도 5인데 그 외의 지역도 있죠. 진도 4의 그 진동을 느낀 지역이 울산 지역입니다. 예. 울산 지역 같은 경우 진도 4라면 실내에 있는 사람들이 진동을 느끼는 거고요. 그리고 물건들이 흔들린 정도의 진동입니다. 그러니까 울산 지역까지도 영향을 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진도 3의 진동이 부산과 경남 지역까지 느껴졌습니다. 예. 진도 3이면 실내에 있을 경우에는 좀 높은 층에 있는 사람들이 진동을 느끼는 경우 그리고 물건들이 약간 흔들리는 것을 느끼는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진도 3까지는 지진이 났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정도거든요. 예. 거기서부터 진도 5, 물건이 뭔가 흔들려서 깨질 수 있는 정도까지 이번 지진이 내륙에서 일어났고 또 육상에서 났기 때문에 가까운 지역에서는 굉장히 심한 공포감이나 혼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정도 수준입니다. 예. 네. YTN으로 제보를 해주신 시청자분의 그 제보 내용을 들어봐도 네. 좀 상당히 좀 불안해하는 목소리셨거든요. 내륙에서 일어나서 그렇게 진동이 좀 크게 느껴진다면 이제 피해가 어느 정도나 될까 우려가 되는데 아직까지 뭐 집계된 피해는 없습니다만 사실 경주에는 문화재도 많고 오래된 그렇죠. 건물들도 많잖아요. 규모 4.0이라는 게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예. 보통 사람들이 충분히 느끼고 또 이렇게 규모 4.0 정도의 지진이라면 땅이 찢어지는 순간에 굉음도 날 겁니다. 그러니까 뭐 폭발음이라는 표현이 날 정도로 꽝한 소리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놀랄 정도는 충분히 되는데 예. 규모 4.0이고 또 이번 지진이 단층 가운데 단층 같은 게 세 가지 조건으로 찢어지거든요. 땅이 한쪽이 내려가거나 예. 한쪽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붙어 있는 땅이 옆으로 수평으로 이동하는 세 가지 그 형태를 보여주는데 이번에는 수평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네. 그럴 경우에는 아래쪽으로 흔들리거나 위쪽으로 올라오는 것보다는 조금 피해가 덜합니다. 그리고 그나마 다행이네요. 규모 예. 4.0이라는 지진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사람들이 놀랄 수 있는 충분한 그 규모가 되지만 예. 건축물에 피해가 발생할 정도의 지진 에너지가 되기는 조금 부족합니다. 네. 따라서 여러 국민들이 놀라기는 했지만 시설물에는 피해가 없었고 사상자도 발생하지 않는 정도, 예. 그 정도의 지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난 2016년에는 규모 5.8의 네. 그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경주에서. 그 지진과 좀 연관성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위치를 좀 보니까 위치가 좀 애매합니다. 경주와 비교를 해보니까 경주의 동쪽으로 21km 정도 지역이고요. 예. 이게 또 그 다음에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났잖아요. 예. 포항과 비교하면 남쪽으로 36km 지역입니다. 네. 그러니까 두 가지 그 위치를 봤을 때는 경주 지진 5.8의 경주 지진을 일으킨 단층대와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을 것이다. 네. 그리고 역시 포항 지진과도 연관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대신 이 현재 지진이 일어난 지역에 작은 단층대가 알려진 단층이 한 4개 정도가 존재하고요. 예. 그 단층대의 그 형태, 그러니까 방향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이번 지진이 발생한 위치가.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알려진 한 4개의 작은 단층대와 연관성을 지금 기상청이 정밀 분석하고 있는 단계고 예. 그랬을 때는 어떤 단층이 움직였는지가 좀 더 명확해질 것이고 그럴 경우에는 앞으로 여진이 어느 정도 지속될 거다 이런 부분까지 분석이 가능할 텐데 현재로 봐서는 이게 규모 4.0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고 이 지역에서 더 강한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은 현재 낮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대규모 단층대가 이 주변에 존재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고 해도 국내에서 제법 강한 지진이 조금 그렇죠. 잦아지고 있다라는 생각은 계속 들기도 하고 실적으로 뉴스로도 저희 속보 많이 전해드리기는 해서요.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규모 5.8의 경주 지진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 우리나라의 지진이 그렇게 강한 지진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예. 근데 규모 5.8에 이어서 바로 다음에 규모 5.4의 포항 지진이 일어났죠. 원인은 2011년도에 일어난 동일본 대지진을 원인으로 들 수가 있습니다. 그때가 규모 9.0이었거든요. 예. 이웃 나라에서 규모 9.0의 대지진이 일어났다면 그게 어떻게든 그 스트레스가 우리 한반도에 영향을 줬을 것이고 일본에서 가장 가까운 영남 지역에 가장 많은 에너지가 쏠렸을 것이다. 예. 그래서 2011년 이후 우리나라에도 작은 지진이 갑자기 급증한 추세를 보였고 그게 규모 5.8의 2016년 경주 지진으로 2017년 포항 지진으로 연결됐다고 보거든요. 예. 그 이후에는 또 지진이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최근 들어서 문제가 되는 거는 백령도 해역이나 동해 해역이나 또는 내륙에도 규모 4.0의 지진이 슬슬 나고 있다는 이야기죠. 충북 괴산 지역에 지난해 규모 4.1의 지진이 났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는 이야기는 영남 지역은 가까웠기 때문에 가장 많은 에너지가 그 지역에 투사가 됐고 그 지역에서 큰 지진이 나서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풀었다는 이야기죠. 예. 그런데 그 외에 다른 내륙 지역에도 단층대가 존재하거든요. 예.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한반도의 다른 내륙에서 지진이 나지 않았습니다. 수도권을 포함해서요. 그런데 그 외에 다른 지역, 충북 지역이나 전라도 지역 그런 쪽에서 지진이 나기 시작했다는 거는 예. 일본에서 미쳐온 영향이
영남 지역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충분히 영향을 줬다. 그리고 그동안 오랫동안 지진이 없었던 상황에 쌓여진 에너지와 융합이 된다면 다른 지역에서도 규모 5가 넘는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고 지진 내진 설계에 중심을 두고 모든 건축물 같은 경우는 안전성을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지금 요구가 높아진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네. 짧게요. 다른 지역이라 하시면 수도권도 피해갈 수 없는 수도권에도 추가령 단층대라고 하는 굉장히 큰 단층대가 존재하고요. 예. 또 실제로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내에서도 미소 지진, 그러니까 규모 2 이하의 지진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도권도 지진의 안전지대는 절대 아닙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지진 대비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앞서 월성원전에 관련해서 취재기자가 나가 있는 모습도 확인했는데 피해 없도록 대비하는 자세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진두 기상재난 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북극발 한파가 남하하면서 오늘은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강추위 속에 서해안에는 내일까지 많은 눈이 내린다고 합니다. 자세한 추위와 눈 상황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홍나실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은 마치 한겨울 같다고요. 네, 벌써 이렇게 날이 추워도 되나 싶습니다. 12월을 하루 앞두고 오늘 북극발 한파가 절정에 달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7.3도로 어제 아침보다 3도가량 낮고요.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영하 12.6도까지 곤두박질했습니다. 낮에도 종일 영하권 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에는 두꺼운 외투와 함께 장갑과 목도리 등 보온 용품도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전국에서 가장 추운 곳은 강원도 고성 향로봉입니다. 비공식 기록으로 영하 17.9도까지 떨어졌고요. 대관령은 영하 13.2도, 춘천 영하 8.9도, 대전은 영하 5.4도로 어제보다 3에서 6도나 낮습니다. 낮에도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가 영하권에 머무는 곳이 많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0도, 광주 3도, 대구 4도로 어제보다 3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강추위 속 서해안에는 내일까지 제법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제주 산간 많은 곳에 10cm 이상, 호남 서부에도 최고 7cm의 눈이 예상되고요. 충남 서해안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영하권 기온에 눈이 얼어붙어 도로가 무척 미끄러울 것으로 보입니다.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미끄럼 사고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안의 눈은 내일 오후에는 대부분 그치겠고요. 이후 주말부터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휴일 낮에는 이 추위가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울릉도 독도에는 강풍 경보가, 전남 해안에는 강풍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초속 20m 안팎의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되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실입니다. 어젯밤 서울 연세대학교 캠퍼스에 폭발물이 담긴 텀블러가 배송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학생들이 급히 대피했습니다. 경찰이 일대를 수색했지만 폭발물이 발견되진 않았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경찰 특공대와 폭발물 탐지견이 건물을 수색합니다. 어제 자정 무렵 서울 연세대학교 공과대학으로 폭발물이 담긴 택배가 배송됐다는 112 신고가 접수된 겁니다. 테러 위협으로 상공대 정문으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앞서 연세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교수 때문에 화가 나 텀블러에 폭발물을 설치해 택배로 보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경찰이 일대 수색에 나서면서 건물이 폐쇄됐고 대학원생 등 수십 명이 급히 대피했습니다. 제3공학관에 테러 위협이 들어왔다 해가지고 지금 모든 인원들이 지금 다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쪽 한 30명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앞서 지난 2017년 6월에도 연세대 1공학관에선 지도교수에게 앙심을 품은 대학원생이 텀블러로 만든 사제폭탄을 연구실에 설치해 교수가 다치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2시간여 동안 택배 물품 등을 조사한 끝에 폭발물 의심 물건이 없는 것으로 보고 수색을 종료했습니다. 희뿌연 연기가 집어삼킨 건물을 향해 소방대원들이 연신 물줄기를 뿜어댑니다. 서울 구로동 호프집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저녁 7시쯤. 가게가 비어있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내부가 모두 불에 탔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엔 인천공항을 출발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기체 결함으로 회항했습니다. 조종석 3중 창문의 가장 바깥쪽에 실금이 간 사실이 확인되면서 대체 항공편이 뜨기까지 승객 220여 명이 5시간 넘게 불편을 겪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을 지낸 해봉당 자승 스님이 안성 칠장사에서 난 화재로 입적했습니다.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일단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경기도 문화재로 선정된 안성 칠장사에 폴리스 라인이 설치되고 곳곳에는 경찰이 배치됐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스님들의 숙소로 사용되는 요사체에서 불이 난 겁니다. 건물 한 채가 전부 불탔고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 조계종은 총무원장을 2차례 지낸 자승 스님이 이 화재로 입적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다른 숙소에 머물고 있던 주지 스님 등 4명은 무사히 대피했지만 홀로 머물고 있던 자승 스님은 그대로 변혈당했습니다. 자승 스님은 인근에 있는 요양병원의 명예이사장직을 맡고 있어 평소 칠장사를 종종 찾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에도 오후 늦게 칠장사를 찾아 홀로 숙소에 들어간 뒤 화를 입은 겁니다. 화재 현장 인근에선 검시를 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자승 스님의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조계종 측은 일단 유서 존재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혹시 뭐 유서 나왔다던데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다만 화재 직전 자승 스님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는 논란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수사부장까지 현장에 파견하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초저녁에 발생한 화재인데도 자승 스님이 피신하지 못했던 원인에 초점을 맞춰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경기도에 있는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 무리가 여학생 1명을 성희롱하고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피해 여학생이 자신들이 괴롭히던 동급생을 도왔다는 이유였는데 이들은 단체 대화방에서 이 피해 여학생을 성폭행하겠다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중학생 딸을 둔 A씨는 얼마 전 자녀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같은 학년 남학생들이 자신을 괴롭히는 모임을 만들었고 이 가운데 한 학생이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고 성관계하자는 이야기를 꺼냈다는 겁니다. 친한 친구가 해당 남학생 무리에게 폭행을 당하자 이들에게 누가 그랬느냐며 따져 물었던 게 화근이었습니다. 몸으로 막아서 욕하고 이제 못 때리게 하고 이제 그랬는데 그게 나댄다고. 네, 그래서 타겟이 저희 아이로 온 거예요. 곧바로 학교에 이런 상황을 알리고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았지만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남학생 무리가 있는 단체 대화방에서 A씨 딸을 성폭행하겠다는 말이 오간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이들은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하겠다, 문제가 되면 홈스쿨링을 하겠다는 등 끔찍한 말을 SNS에서 서슴지 않고 주고받았습니다. 학교 측은 해당 발언을 한 남학생을 일주일간 등교 정지시키기로 했지만 이런 결정을 내린 건 피해 사실을 처음 인지한 지 닷새가 지나서였습니다. 이후 A씨 딸은 다시 학교에 갔지만 당시 대화에 동조했던 다른 남학생들과 마주쳐야 했습니다. 정말 힘들다 하면 전학을 그때는 가겠지만 지금은 아니라 그 아이들이 분리조치가 된 상태에서 아이가 좀 더 여기 있기를 바라죠. 학교 측은 최초 피해 사실을 접수했을 당시에는 즉시 분리조치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이미 등교 정지된 남학생 외에 대화에 동조한 학생 3명에 대해서도 다음날 등교 정지 조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학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기초 사실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사건을 지방청으로 넘겨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고 슬프고 창피하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저희도 한 달 벌어서 한 달 생활하는 직장인인데 한 달 계획한 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초과 근무를 최소화하라. 경찰청에서 시도경찰청 부속기관에 지침을 내려보낸 이후로 현장에서는 반발이 크게 일고 있습니다. 어제는 일선 경찰들이 모여서 긴급회의를 열었다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소리 조금만 키워주십시오. 자, 회의 내용부터 여쭤봐야겠습니다. 어제 일선 경찰들이 모이셨는데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좀 나누셨습니까? 예, 지금 구체적으로 나온 이야기들은 기승전 경찰 만능주의가 만든 청사지 않느냐, 그다음에 무효주의식 예방 수찰로 인한 무리한 경력 동원 등이, 그다음에 무분별한 이상 소집 등으로 인해서 예산이 소진이 된 것이 아니냐. 예. 경찰청의 인력 예산에 대한 집행의 문제점들이 계속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현장의 반발이 특히나 크다고 하던데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좀 어떤 말씀들을 주로 하시던가요? 일단 월급을 줄이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만 것들 돈으로 주지 않고 연가 보상을 이런 건데, 사실은 현재 우리 현장 경찰관들이 인원이 없기 때문에 연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반발이 거세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월급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경찰들도 직장이다라는 말씀을 저희가 영상으로 먼저 보내드렸습니다. 이 논란이 저희 YTN에서 단독 보도가 나온 이후에 더 커졌습니다. 보도 이후에 현장 상황이 좀 달라진 게 없습니까? 네, 일단 YTN에서 보도가 나가고 큰 틀에서 보시면 100 기준으로 해서 처음에는 한 20% 정도 초과 근무를 줄이기로 했는데요. 예. 보도가 나가고 나서 한 10% 정도로 약간 좀 효력적으로 조금 더 늘어난 부분은 있습니다. 보도가 나가고 나서는 조금은 좀 변화가 있었던 거군요. 네, 물론 시도청 경찰서별로 좀 차이는 있지만 예. 전체적으로 한 10% 정도는 조금 초과 근무를 늘린 상황입니다. 늘린 근무가 10% 정도가 된다. 이런 가운데 좀 네네네. 갸웃하는 기사도 제가 좀 봤습니다. 인력이 부족해서 현장에서 관할 지역 이외에 타 지역으로 기동대를 투입한다.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내용일까요? 그러니까 서울 쪽에 일단 동원이 많이 되다 보니까요. 예. 기동대를 조금 더 운영을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현장에 경찰 주부대 파출소에 근무하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동대 인력을 더 투입하겠다. 예. 예방 수찰 같은 데 이런 이야기거든요. 예방 순찰에 기동대를 투입하겠다. 그러면 이럴 때 받는 비용에도 좀 문제가 영향이 좀 미칩니까? 일단 초과 근무를 평균값으로 일단 보니까 계산을 했더라고요. 예.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 기동철대라든가 우리 지구대 같은데 예. 평균값을 50시간을 정해주면, 만약에 제가 이번 달에 70시간을 근무를 했습니다. 예. 그럼 20시간은 돈을 주지 않고 연가로 저축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경찰청에서는 기본 중간 라인을 정해놓고 평균값을 정하고 그 평균값에서 더 근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주지 않고 연가로다가 이렇게 배치하는 방안을 지금 저희들한테 지시를 내려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일한 만큼 쉴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처음에 경찰 본청에서 각 지역청으로 지침을 내렸습니다. 당시 내려왔던 내용을 살펴보면 일과 생활의 균형 그리고 공직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다라고 추진 배경이 좀 적혀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면 외견으로 좀 볼 때는 근무를 좀 줄이고 그만큼 좀 가정에 충실해라 이런 의도로도 읽힐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의도와는 좀 다르게 느껴진다는 말씀이신가요, 현장에서? 그렇죠. 처음에 저희들이 초과 근무를 제한했을 때는 예. 예, 위원장님. 예, 저희가 민관기 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 연결해서 말씀을 들어보고 있었는데요. 연결이 잠시 끊겼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연결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연결이 돼 있습니까?
예, 위원장님 혹시 지금 전화가 울리고 있으면은 끊어주시고, 예. 저희가 지금 연결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시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출연의 취지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경찰청에서 초과 근무를 최소화하라라는 지침을 일선 시도경찰청 부속기관에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민관기 위원장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일선 경찰들 사이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상당한 불만이 있는 것이고 현장을 반영하지 않는 것이다. 보여주기식 정책에 불과하다라는 불만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좀 정리를 해줬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일선 경찰들의 회의가 있었고요. 경찰들이 모여서 현장의 얘기를 좀 주고받은 것 같습니다. YTN의 단독 보도가 있었습니다. 경찰 본청이 지역청으로 내렸던 경찰청 근무 혁신 강화 개혁인데요.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추진 배경에 대해서 좀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요. 일과 생활의 균형, 공직 생산성을 제고하고 또 가정의 친화적인 복무제도의 활성화, 또 자유로운 연가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라는 추진 배경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민관기 위원장이 설명을 해준 바로는 예를 좀 들어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70시간을 근무를 하면 50시간에 대해서는 이제 그에 합당한 수당이 지급이 되고 추가되는 20시간에 대해서는 수당 대신 쉴 수 있는 연가를 적립하는 형식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지침이 좀 내려졌다라는 부분들이었습니다. 물론 경찰청 근무혁신 강화 계획을 보면 가족사랑의 날을 확대하고 가을 휴가 기간에 필히 연가를 사용하고 포상휴가를 적극 부여하면서 유연근무제도 좀 확대하는 방식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좀 일선 경찰들이 지킬 수 있게 그렇게 추진을 하겠다라는 취지였습니다. 자, 저희가 화상전화 연결이 원활하지 못해서 저희가 전화 연결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민관기 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나와 계십니까? 네. 예, 저희가 그 연결이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좀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있는 곳이 지금 현재 그 지하 회의실이라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래 전화는 제가 좀 잘 들립니다. 이렇게 진행을 해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청자분들 좀 양해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위원장님 저희가 그 경찰 본청에서 내려왔던 지침들을 좀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초과 근무 기준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그 기준 자체가 어떻게 정해진 겁니까? 네, 그 경찰청에서 처음에 그 20시간씩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입장문도 냈고, 예. 그다음에 그 경찰청 실무진하고도 회의를 해서 정확한 그 데이터를 내놔라.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를 뽑아 보니 예. 실제로 20% 정도는 좀 과한 것 같고 한 10% 정도까지는 좀 여력분이 있지 않느냐. 예. 이렇게 해서 좀 시간이 줄어드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이제 연말연시잖아요. 음주 단속도 해야 네네. 되고 치안도 좀 살펴야 되고 경찰력이 그 1년 중에 어느 때보다 좀 많이 필요한 시기기는 합니다. 이때는 보통 뭐 대부분 다 추가 근무를 서게 되나요? 그 평년과 비교했을 때 좀 어떻습니까? 평년과 비교해 봤을 때는 조금 더 초과 시간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 말씀하셨지만 뭐 연말연시 그다음에 또 경찰에 1월 달에 승진 시험이 있어요. 예. 그래서 또 시험 보시는 분들이 연가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다음에 또 우리 수사 형사들은 그 업무량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초과 근무를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그 수사 기일이 좀 늘어나거든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연말연시에 이렇게 규제를 한다 그러면 실제로 그 현장에서 순찰차가 세워져 있는 상황, 그다음에 우리 형사들이 검거를 하러 타 지역에 가지 못하는 상황, 뭐 이런 상황들이 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치안 공백을 지금 현장에서는 우려하고 계시는군요. 그 네네. 내려진 지침이 13만 전국에 있는 경찰에 해당이 되는 조치인데 지금 문제점을 제기하시는 걸 보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사전 논의나 어떤 협의도 없었다 이런 부분 좀 문제 삼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네, 경찰청의 맞습니다. 입장을 보니까 이건 미리 알리고 설명할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좀 잘 듣지 못했는데요. 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이 논의 자체는 전국에 있는 일선 경찰들에 다 해당이 되는데
사전 논의나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인 거고 경찰청은 미리 알리고 설명할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분들이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가 궁금해요. 저희 이제 그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계속 그 불만 사항이 그런 거거든요. 예. 조직 개편 때도 이미 조직 개편을 다 엠바고 한 상태에서 조직 개편을 다 내려놓고 예. 저희들한테 이렇게 조직 개편을 하겠다. 그다음에 이번에도 똑같이 또 명태수당이 없어서 초과 근무를 제한하겠다. 그리고 공문을 내려보낼 때는 뭐 가족 사랑의 날을 확대하겠다. 뭐 가정 친화적 복무 제도를 활성화하겠다. 사실 돈 없어서 초과 근무 수당 못 주는 거잖아요. 예. 이거에 대해서 그 현장 경찰관들 반발이 지금 상당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추가로 말씀드리자 그러면 연가를 가지 않았을 때 받는 보상비가 예. 국가기관 공무원들은 그 최저 10일 이상 받거든요. 그런데 저희 경찰관들이 6일밖에 받지 못해요. 예. 이 왜 못 받냐면 그 예전에 전해경 제도가 폐지되면서 방호 인력 그러니까 우리가 경찰서 정문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월급을 저희 연가 보상비로다가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예. 한 3년 전부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지 않았나. 이번 그 현장에서 그 반발이 일어나고 그 월급을 깎는 부분에 대해서 경찰청에서 미리미리 공지하지 않는 부분도 한 형태라고 보여집니다. 다른 직종과 지금 그 지급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좀 불평등한 체계를 갖고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상 동기 범죄 같은 경찰 치안력이 좀 많이 필요한 상황이 올해 유독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일찍 바닥이 난 것 같아요. 예산 부족 문제가 좀 제기가 되고 있던데 지금까지 근무하시면서 예산 부족에 대한 문제점은 처음 들어보셨다면서요? 네네. 뭐 저도 93년도에 그 경찰에 들어왔으니 한 30년 근무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뭐 예산 부족을 이야기하면서 이 초과수당을 월급으로 주지 않는 경우는 없었고요. 근데 실제로 그 경찰청에서 그 내려보낸 그 예상 수당 집행 현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뭐 차액이 한 14억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실제로 정말 이 정도 금액 가지고 과연 그 초과수당을 월급으로 지급하지 못할 이유가 있는지 예. 경찰청에서 만약에 그랬다면 정부에 추경 예산을 신청을 해서 그 직원들에게 그 월급 삭감이라는 이런 초강수를 두지는 않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명예퇴직과 관련해서도요. 제가 통계를 보니까 9월에 명예퇴직을 신청했다가 반려된 게 100명이 넘으시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그 지금 통계에서 나오지만 예. 21년, 22년도 이렇게 보시면 실제로 인원이 많이 증가하지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측 가능했을 것 같은데 경찰청에서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은 경찰청에서 정말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관심이 있는지 예. 좀 의문이 됩니다. 예, 저희 위원장님 저희가 시간이 많이 초과가 돼서요. 오버돼서 네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경찰청의 입장은 워라밸 때문에 그런 거지 예산과는 무관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요. 현장 경찰분들은 앞서 좀 치안 공백을 좀 우려하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방송 통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좀 정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그 경찰청에서 그 예산 집행을 미리 예측하지 못하고 그 무분별한 뭐 보여주기식 예방 순찰에 의한 그 경력 동원이라든가 그 무분별한 그 비상 소집, 그다음에 그 경찰 만능주의가 그 만든 참사가 아닌가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경찰청에서는 정말 그 경찰관들의 그 워라밸 차원에서 한 조치라면 월급을 그 삭감하는 이런 조치는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말연시 많은 분들이 고생하실 것 같은데요. 그 관련된 문제들이 좀 빨리 해결되길 바라면서요. 오늘 화상전화로 연결하면서 연결이 원활하지 못했던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리면서 오늘 출연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 오르는 대출금리에 요즘 금리가 관심일 텐데요.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가 오늘 결정됩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 오전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요. 현재 3.5%로 동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지난 1월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3.5%로 인상한 이래 7차례 연속 동결을 이어가는 겁니다.
이와 함께 올해와 내년에 대한 수정 경제 전망도 나올 예정입니다. 하마스가 역류하고 있는 인질 가운데 최연소로 알려진 생후 10개월 아기가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숨졌다고 하마스가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영주 기자입니다. 생후 10개월 된 아기 크피르 비바스가 엄마의 품에 안겨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하마스에 납치되기 전 단란한 한때를 보내던 모자의 사진입니다. 크피르는 하마스에 억류된 최연소 인질로 전쟁이 발발한 지난달 7일 4살 난 형, 부모와 함께 끌려갔습니다. 생애 5분의 1에 가까운 50여일간 억류된 셈입니다. And Kfir is now about 10.5 months old. He's 15, almost 15% of his life is in prison. He's not prison. He's in captivity somewhere underground. 어린이를 우선 석방한다는 합의대로라면 크피르는 휴전 엿새째 마지막 남은 아동 인질 명단에 포함돼야 합니다. 이에 따라 그의 석방 여부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하마스 군사 조직인 알카삼 여단은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생후 10개월 된 크피르와 4살 난 형, 그리고 그들의 어머니가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린 아기까지 인질로 삼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비판과 우선 석방 요구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This is your enemy. Fear a 10 months old baby. Ariel 4 months. A 4 years old boy. This is your enemy. 이스라엘군은 크피르 일가족이 사망했다는 하마스 측의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팔레스타인 요르단강 서원에서 8살, 15살 아이 2명이 이스라엘군의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아이들이 군에 폭발물을 던졌다며 자위권 차원에서 대응 사격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가자지구 누적 사망자 수가 15,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어린이는 6,000명을 훌쩍 넘어서 전체 희생자의 4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으로 힘없는 아이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북한의 군사위성 발사에 대응해 미국 정부가 북한의 돈줄을 죄기 위한 추가 제재에 나섰습니다. 북한 연계 해킹 조직의 가상화폐 세탁을 도운 이른바 가상화폐 믹서 업체가 대상입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미국 재무부 제재 대상에 오른 가상화폐 믹서 업체 신바드의 홈페이지는 이미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미국 연방수사국 FBI와 핀란드, 네덜란드 수사당국의 공조수사로 서비스가 정지됐다고 적혀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북한 연계 해커 조직인 라자루스가 탈취한 가상화폐를 신바드가 세탁한 것으로 파악하고 제재에 나섰습니다. 앞서 가상화폐 세탁에 이용하던 토네이도 캐시가 제재로 문을 닫자 신바드와 거래를 시작한 겁니다. 믹서는 가상화폐를 쪼개 누가 전송했는지 알 수 없게 만드는 기술로 믹싱 과정을 반복하면 자금 추적과 현금화 여부를 알기 어렵습니다. 재무부는 신바드가 세탁한 가상화폐 규모가 적어도 수십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탁된 사이버머니는 북한으로 흘러들어가 무기 개발에 쓰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I need not remind this council that the DPRK is funding its WMD programs through illegal activities such as malicious cyber activities including hacking and theft in cryptocurrency markets. 미국 재무부는 가상화폐 탈취를 돕는 믹싱 서비스는 심각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신바드와 같은 가상화폐 믹서의 불법 활동을 막는 데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재로 신바드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고 미국 내 거래도 전면 금지됐습니다. 유엔은 북한과 연계된 해킹 조직이 지난해에만 2조 원 넘는 가상화폐를 탈취했고 이 돈은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에 쓰이고 있다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YT 뉴스라이더 함께하고 계십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오늘 대통령실 조직 개편과 함께 수석비서관 교체를 단행할 전망입니다. 대통령실은 우선 지난해 5월 출범하면서 없앴던 정책실을 신설해서 현행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2실장 체제에서 3실장 체제로 전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임 정책실장에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당무감사위원회가 공천 배제 비율로 제시한 22.5%보다 더 큰 폭의 물갈이가 이루어질 것이란 전망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영남권 현역은 물론이고 반등이 절실한 수도권의 당협위원장까지 최대 절반이 바뀔 가능성이 거론되는데 사람만 바꾼다고 선거 이기느냐는 회의론도 적지 않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당무감사 발표로 시동이 걸린 국민의힘 공천 물갈이의 첫 표적은 강세 지역인 영남권 현역 의원들로 좁혀지는 분위기입니다. 당무 성적이 나빠 공천 배제 권고 대상이 되거나 당보다 지지율이 크게 낮아 문제 의원으로 분류된 현직은 최소 20명이 넘고 다수는 영남에 지역구를 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무감사위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애초 지역구 의원 60% 이상이 영남권인 당의 구조적 요인 때문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당세가 강한 지역적 특수성까지 충분히 고려해 여론을 살폈다며 지지율이 2배, 3배씩 떨어지는 의원들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당 핵심 관계자 역시 영남권만 겨냥한 물갈이는 없을 거라면서도 43.5%였던 21대 총선 현역 교체율을 언급하며 원외 당협위원장까지 최대 절반이 바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실제 공천 배제 권고 대상이 된 당무감사 하위 46명 가운데선 서울 지역 원외 당협위원장이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도권을 총선 승패의 분수령으로 보는 당 지도부도 경쟁력이 약한 당협위원장 교체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최대한의 성과를 얻기 위해서 혁신이 지도부, 그다음에 개별 의원님들, 당원들 모두 다 굉장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외에선 험지에서 어렵게 조직을 다져온 당협위원장들의 공로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반발 기류가 읽힙니다. 현직 의원들도 물갈이가 무조건 선거 승리를 담보하진 않는다며 투명하고 객관적인 절차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1대 때는 저희가 43%를 했고 민주당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0%대 물갈이를 했거든요. 한 2배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참패를 했기 때문에 여당 총선기획단은 당무감사 결과와 별도로 공천평가지표를 마련해 이르면 다음 달 중순 공천관리위원회를 띄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보다 빨리 커진 물갈이 논란을 투명한 절차로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나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창당 가능성까지 열어두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민주당 내에서는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권리당원 권한 강화 등을 놓고 계파 갈등이 불거지는 상황에 이 전 대표의 움직임이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하위 평가자 감점폭을 늘리고 권리당원 표 비중을 강화하는 방안을 놓고 요즘 민주당 내부는 시끄럽습니다. 비주류에 대한 이른바 공천 학살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잖은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 체제를 직격하며 신당 창당 여지까지 내비치자 곧장 당내는 술렁이었습니다. 여러 갈래의 모색이 있지요. 국가를 위해서 제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항상 골똘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이재명계 모임 원칙과 상식 측은 이 전 대표와 접촉은 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문제의식은 같다고 공감을 표했습니다. 비주류 일각에선 행여나 친명 일색으로 공천이 진행될 경우 이 전 대표가 구심점이 되기를 기대하는 기류도 포착됩니다. 친 이재명계 주류 의원들 역시 이 전 대표의 움직임에 따라 내용이 불거질 수 있다며 계파 갈등을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물론 당 지도부는 이 전 대표가 민주당과 함께해온 인사란 걸 강조하며 신당 창당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께서 민주당과 함께 정치 인생과 모든 과정을 다 해오셨기 때문에 그거는 검토의 그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와 가까운 원외 조직 민주주의 실천 행동은 이미 신당 창당 준비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이 전 대표 스스로도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만큼 당내 계파 갈등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모양새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4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21대 국회 전현직 의원의 자질 검증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특히 22명의 의원은 자질이 의심된다며 명단도 공개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조사를 진행한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박경준 정책위원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경실련에서 21대 국회의원의 자질 검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저는 기사를 딱 보고 1등이 누굴까? 불명예잖아요, 사실. 예, 누군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저희가 7개 항목 정도를 기준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그중에서 5개 항목에 해당되는 분으로 국민의힘의 박덕흠 의원과 민주당의 김철민 의원이 있었습니다. 예. 박덕흠 의원의 경우에는 상임위 결석률이 상회돼 있고 사회적 무리로 탈당도 있었고 그리고 비거주용 부동산을 과다 보유하거나 주식을 9억 6천만 원 가지고 있는 주식 과다 보유 그리고 건설업법 위반의 전과 기록이 있었고요. 민주당의 김철민 의원 같은 경우도 비거주용 건물을 한 채 가지고 있는 것과 건축법 위반의 2건, 음주운전 2건의 전과 기록 4건이 있었습니다. 다만 김철민 의원은 의원실에서 해명 자료를 저희한테 보내왔는데 건축법 위반과 관련된 거는 건축주가 무리한 확장 공사를 하는 과정에 본인이 건축사라는 그 직업으로 인해서 발생된 범죄라 좀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범죄라 좀 억울하다 이런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예, 그 해명까지 함께 전해주셨군요. 지금 그래픽을 보면 그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 발의 저조, 본회의 결석, 상임위 결석, 사회적 무리, 과다 부동산, 과다 주식, 전과 기록 이 항목들만 가지고 지금 평가를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불명예 1위 국민의힘의 박덕흠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을 꼽아주셨는데 이게 그 누구는 1개, 누구는 2개 이렇게 좀 나눠졌을 것 같거든요. 네, 소개를 맞습니다. 좀 해주십시오. 국회의원 전현직 국회의원 21대 국회의원을 해서 316명을 조사한 결과 한 건 이상이 포함된 의원이 173명으로 54.7%나 해당됩니다. 그리고 절반이 넘네요. 네, 절반이 넘습니다. 하나도 포함이 안 된 분들이 45.3%고 5건 이상도 2명, 4건 이상이 6명, 또 3건 이상도 14명이고 2건 이상은 37명, 한 건 이상이 114명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서 전체를 다 자질 의심이라고는 지목하지 않으셨을 것 같고 3개 이상의 항목에 해당하면 자질 의심 의원으로 분류를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7개 항목을 조사를 했는데 그중에서 3개 항목 이상에 해당되면 자질이 좀 의심된다. 공천을 좀 배제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럼 소개를 해주시죠. 그래픽이 나가고 있습니다. 네, 4건 이상으로 지금 해당되는 분들이 국민의힘의 강기윤, 권영세, 허은하 의원이고요. 민주당에서는 김홍걸, 박정, 서영석 의원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3건 이상으로는 국민의힘의 김태호, 백종원, 이주환, 전복민 의원.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설훈, 소병훈, 이하경, 이상민, 이용선, 신정훈, 이상직, 문진석 의원입니다. 그리고 무소속으로는 양정숙, 이성만 의원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또 이용선 의원 같은 경우는 해명 자료를 저희한테 보내왔는데요. 과다 부동산 보유와 관련된 부분 중에 하나는 상속받아서 공동 소유로 가지고 있는 것이라서 지분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지 본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적극적인 의도로 취득한 건 아니다라는 해명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의원들께서 해명 자료를 보내신 거 보면은 지금 경실련에서 조사한 자료를 해당 의원들에게도 다 전달하고 당에도 다 전달을 한 겁니까? 발표가 나고 나서 본인들이 해당되는 항목에 들어가는 건 맞는데 그것을 취득하게 된 경위나 또는 뭐 전과가 발생된 그 사유 같은 것들을 좀 해명 자료를 보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지금까지 위원장님이 이제 저희 스튜디오에 오시기 전까지는 그 22명의 의원 중에서 2명만 해명 자료를 보낸 상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왜 이런 조사를 진행하게 됐는가를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그 경실련에서 지난 9월에
22대 총선을 대비해서 유권자 운동본부 활동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정치 환경에서 보면 실질적으로는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되는 지역도 많고, 그래서 최근에 뭐 많이 나오는 험지 출마를 해라, 험지 출마하겠다 이런 것들도 어느 특정 지역에서 특정한 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무책임하거나 불투명한 공천으로 당선이 돼서 21대 국회의원들이 최악의 국정활동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의원의 자질을 조사해서 유권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정당에게는 올바른 공천을 요구할 목적으로 조사를 하고 유권자 운동본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21대 의원들께서 최악의 국정을 펼쳤다라는 지적이 굉장히 뼈아플 것 같습니다. 네. 의원들의 자질을 검증하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텐데 그 부분도 좀 시청자 여러분께 설명을 해주십시오. 네. 우리 이제 유권자들은 실질적으로 일하는 국회의원을 뽑아서 민생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에게 뭐 민생을 맡기고 싶어 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쟁을 일삼고 국회의원들이 자기의 보신을 위한 또 자기의 자리를 위한 일을 하다 보니까 예. 민생이 뒷전으로 가고 결국은 4년이라는 시간을 세금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일을 안 하고 결국은 내몰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유권자들이 이런 공천을 배제되어야 되는 국회의원들을 면면을 좀 알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에 저희가 일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예, 뭐 그 해당 결과 보시고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더 맞네 적네를 따질 게 아니라 이거는 여야 불문하고 좀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을 정치권이 다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관련 기사를 보면서요 대상이 316명이었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번 조사 대상에 의원직을 이미 상실한 대상도 들어가 있다는 얘기인데 왜 포함을 하셨습니까? 네, 보통 이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면 피선거권이 제한돼야 되는데 예. 국무위원 같은 경우는 탄핵이 되면은 5년간 공무원을 할 수 없는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으로 제명돼서 의원직을 상실하더라도 그 해당 보궐선거에서 피선거권이 없을 뿐이고 그 나머지 외에서는 다시 국회의원 후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최근에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께서 피선거권을 제한한 입법 발의는 했지만 아직까지 입법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예. 그렇게 제명된 분들도 다시 공천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이유 때문에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예. 자질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기준점을 정하실 때 좀 고심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제 의정 활동이 불성실한 것과 그다음에 도덕성이 결여돼 있느냐라는 두 가지를 기준으로 했는데요. 예. 불성실한 의정 활동으로는 법안 발의를 열심히 해서 입법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법안 발의가 저조한 분들 상위 10명을 추렸고요. 그리고 본회의나 상임위에 출석해서 의정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본회의 상임위에 결석률이 높은 분들을 추렸습니다. 우리 의정 활동과 관련돼서 법안 발의는 공동 발의는 제외하고 대표 발의를 한 걸 기준으로 했고요. 본회의나 상임위의 출석은 출석률을 기준으로 하게 되다 보면 실질적으로는 어떤 사유가 있어서 출석을 못하는 경우도 출석률에서 빠지기 때문에 결석률을 기준으로 해서 이유 없이 상임위나 또는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분들을 해서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분들은 국민의 대표로서 품위 유지를 할 의무가 있는데 그런 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사회적 물의로 탈당이나 또는 제명된 분들을 전부 했고요. 불성실 항목으로 좀 넣으셨군요. 네네, 크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하나 지금 불성실과 도덕성을 기준으로 나누셨다고 했는데 도덕성 결여와 관련된 항목도 좀 소개해 주시죠. 예, 도덕성 결여와 관련돼서는 과다 부동산 보유 그리고 과다 주식 보유와 전과 경력 세 가지를 항목으로 적었는데 과다 부동산 보유 같은 경우는 다주택자나 비거주용 건물 또는 대지 보유자들은 실질적으로 이 부동산들을 보유하고 있다가 좀 부동산이 나중에 급등한다든지 이럴 때 그걸 하려고 할 가능성들이 좀 있다라는 것이고요. 과다 주식 보유 같은 경우는 공직자윤리법상 3천만 원이 초과되는 주식은 처분을 하거나 백지 신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고요. 전과 경력 같은 경우는 민주화 운동은 제외하고 나머지 전과 경력은 전부 항목에 넣었습니다. 그렇군요. 한편에서는 이제 그 자질 검증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지금 그 경실련에서 제시하는 기준이
적절하느냐에 대한 얘기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이나 주식 보유의 문제는 앞서 해명을 보내주신 일부 의원들도 그랬습니다만 뭐 상속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과연 국회의원의 자질과 연결하는 게 맞느냐라는 지적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 정량 평가를 해서 세 개 항목 이상으로 기준을 잡았고요. 예. 공천 배제 명단을 최종적으로 정리를 할 때에는 부동산을 보유하게 된 현황, 사유나 또는 주식을 이제 단순히 주식을 구입하지는 않았지만 결국은 주식의 시세가 늘어나서 3천만 원이 초과된 부분인지를 좀 검토를 해서 조금 더 정밀하게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각 당에도 검증 결과를 전달하셨다고 들었는데 앞으로 이제 공천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뭐 바로 공천 배제나 이런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실질적으로 각 정당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하겠다라는 것을 피력하면서 정당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정당은 철저히 검증을 하셔야 될 것이고 저희 유권자 운동본부에서 계속 활동을 하면서 유권자들에게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기 때문에 공천 배제에 해당될 정도의 자질이 의심되는 후보자가 만약에 공천이 된다면 또 거기에 유권자들이 그에 상응하는 투표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여야 모두 이제 공천 싸움이 시작이 될 텐데 정치권의 공천 개혁안도 또 제안을 하셨더라고요. 내용을 소개해 주세요. 경실련에서 제안하는 공천 개혁안은 4가지인데요. 우선 경실련에서 11대 공천 배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강력범이나 부정부패, 세금 탈루 등 부정부패 사범, 선거범죄, 성폭력 범죄, 그리고 불법 재산 증식, 음주운전, 병역비리, 연구부정행위나 파렴치 범죄, 민생범죄, 그리고 불성실한 의정활동 항목이 있는 분들은 공천 배제를 해라라는 것이고요. 공천 배제 기준을 마련하고 예외 조항을 제발 좀 삭제해 주셔라. 공천 배제 기준은 마련해 놓고 예외 사항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다시 재공천을 하는 그런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에 예외 조항을 삭제해 달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현역 의원 평가 자료 및 공천 심사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라. 그리고 철저한 현역 의원 검증을 통해서 최소 하위 20%에 해당되는 분들은 공천을 배제하라라는 부분입니다. 예. 다음 달에 각 당사 앞을 찾을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최종 공천 배제 명단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이때도 실명이 다 거론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자료를 기초로 해서 의원실로부터 해명 자료를 좀 받아서 그 정리한 후에 경실련에서 공천 배제 기준에 입각해서 최종 공천 배제 명단을 확정할 것이고요. 그래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당사 앞에서 최종적으로 공천 배제 명단을 발표하고 투명한 공천을 촉구할 예정이 있습니다. 기준은 앞서 그 적용하셨던 7가지와 똑같습니까? 7가지,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는 이제 아직 해명 자료를 보내지 않은 의원들께서는 해명 자료를 좀 보내셔야겠네요. 네, 의원실에 이제 보내서 해명 자료를 좀 촉구할 예정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민들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 좀 더 애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경준 정책위원장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올해 주택 종합부동산세 납세자가 지난해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41만 2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세액도 1년 만에 3조 3천억 원에서 1조 5천억 원으로 급감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주택 종부세 납부자가 지난해 120만 명에서 올해는 3분의 1 수준인 41만 명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2005년 제도 도입 이래 최대 감소폭입니다. 주택 종부세는 문재인 정부 첫 해인 2017년 33만 2천 명에서 이후 가파르게 늘어 지난해 100만 명을 돌파했다가 올해 5년 전 수준으로 되돌아간 셈입니다. 올해 종부세액은 1조 5천억으로 급감하며 1년 만에 1조 8천억이 줄었습니다. 정부는 납부자와 세액 감소는 공시가격 하락과 기본 공제금액 인상 등 부동산 세제 정상화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1세대 1주택자 과세 인원은 11만 1,000명으로 1년 전보다 12만 4천 명 줄었고 세액은 905억 원으로 1,657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는 납부자가 지난해보다 66만 2천 명이나 줄고 세액도 1조 9천억이 감소하며 감세 효과가 집중됐습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기준 잠실 헬스 아파트를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는 44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99만 원 줄고 같은 크기의 마포레미안 프루지오 아파트를 가진 1세대 1주택자는 올해는 종부세를 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84제곱미터 도남 현대아파트와 잠실 S아파트를 한 채씩 소유한 1세대 2주택자의 종부세는 87%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주택자 중과 완화와 기본 공제 금액 상향 조정 등으로 서울 강남권을 비롯한 마용 성광 지역의 고가 주택들이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종부세 과세 인원이 감소한 가운데 서울은 납부 대상이 58만 명에서 24만 명으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세액도 1조 1천억 원 이상 줄었습니다. 주택과 토지분을 합한 전체 종부세 대상은 49만 9천 명, 세액은 4조 7천억 원입니다. 종부세는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하고 납부액이 300만 원을 넘으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프랑스 파리는 내년 100년 만에 다시 여는 올림픽에서 도시의 주요 문화유산을 활용한 획기적인 아이디어와 새로운 가치를 실현한다는 계획입니다. 올림픽 레거시를 전 세계가 함께 공유하고 발전시키자는 우리나라의 제안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이경재 기자입니다. 파리의 오랜 역사를 간직한 채 주요 문화유산을 따라 흐르는 센강. 선수들이 배를 타고 행진하며 내년 파리올림픽의 개막식은 최초로 스타디움이 아닌 이 센강에서 열립니다. 에펠탑 광장에선 비치발리볼, 1900년 파리올림픽 열렸던 해에 건립된 그랑플레에선 펜싱과 태권도,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 등 처형된 혁명의 상징 콩코드 광장에선 사이클과 3대3 농구, 브레이킹 등이 펼쳐집니다. 경기장뿐 아니라 파리가 내놓은 새로운 올림픽 가치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평등을 추구하자는 의미에서 최초로 패럴림픽 로고를 올림픽 엠블럼에 함께 사용했고 출전 선수는 남녀 동수로 맞췄습니다. 새로 짓는 인프라는 100% 재활용된 자재를 사용해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This is also very important for us to demonstrate that at the scale of the games, those solutions can be implemented and can be implemented in the future. 파리가 이렇게 올림픽 유산과 가치를 적극 활용하면서 올림픽 레거시로 미래 세대를 위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자는 우리의 제안도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올림픽 개최 도시들의 대표자들이 만난 자리에서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장도 이러한 올림픽 운동을 적극 지지했습니다. 국내에서 하고 있는 스포츠 ESG 얼라이언스 179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는 이 운동을 파리의 올림픽 레거시 함께 전 세계로 좀 확산하자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더 흔쾌히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올림픽 레거시의 모범적인 실천으로 하나로 뭉친 서울과 파리. 올림픽 레거시 포럼의 창설로 올림픽 운동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는 K스포츠의 위상도 한층 높아졌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YTN 이경재입니다. 대구 지역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 15대를 들이받은 50대 남성 운전자가 아무런 조치 없이 자동차를 놔두고 도망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어제 새벽 0시 10분쯤 북구 칠성동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누군가 차를 들이받고 도망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서는 주차된 차량 15대의 범퍼가 떨어지거나 긁히는 등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민들은 사고를 낸 남성이 평소에도 일반적인 주차선에 주차하지 않아 통행을 방해하거나 이중주차를 하는 등 여러 차례 주차 문제로 물의를 일으켰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가해 차량 차주가 전화나 문자를 받지 않아서 연락이 닿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해 사고 후 미조치, 즉 뺑소니 혐의로 입건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아침 북극 한기가 남하하면서 추위가 절정에 달았습니다. 달력상으로는 11월 마지막 날이지만 오늘
한겨울 같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서울 아침 기온 영하 7.3도까지 떨어지면서 어제보다 3도가량 낮았고요. 지금도 체감 온도는 영하 12도 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낮에도 영하권 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에는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시고 보온용품 챙겨주시면서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경기 북동부와 강원 그리고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비공식 기록으로 강원도 고성 향로봉의 기온이 영하 17.9도까지 곤두박질했고요. 그 밖에 대관령 영하 13.2도, 철원은 영하 11.6도 등 전국적으로 영하권 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낮에도 서울 기온 0도, 광주 3도, 대구 4도로 어제보다 3에서 5도가량 낮겠고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영하권에 머무는 곳이 많겠습니다. 강추위 속 서해안에는 마흔 눈 예보도 있습니다. 현재 서해상에서 발달한 눈구름이 충남과 호남 서해안에 유입되고 있는데요. 내일까지 제주 산간 많은 곳에 10cm 이상, 호남 서부에도 최고 7cm의 눈이 예상되고요. 충남 서해안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도로가 무척 미끄러울 것으로 보이는 만큼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안전사고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안의 눈은 내일 오후에는 대부분 그치겠고요. 이후 주말부터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휴일 낮에는 추위가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울릉도 독도에는 강풍경보가, 전남 해안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니까요.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슬입니다. 오늘 뉴스라이더는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